서울 호텔 뷔페 3대장이라 불리는 곳은 신라호텔 서울의 더 파크뷰, 롯데호텔 서울의 라세느, 웨스틴 조선 서울의 아리아입니다. 주말 기준 더 파크뷰는 24만원, 라세는 20만 3천원, 아리아는 18만 2천원이죠. 4인 가족이 가면은 8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건데 호텔 뷔페는 대체 왜 이렇게 비쌀까요? 물론 비싼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업계의 오랜 전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아 지역 호텔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죠. 현대 호텔 산업을 탄생시켰다고 평가받는 세자르 리치와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는 사보이 호텔이라는 곳을 운영했었는데요. 이곳은 일반 식사의 30배 가격으로 22코스 초호화 만찬을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신문 기사로까지 날 정도였지만 굉장히 잘 팔렸죠. 좀 산다는 사람들은 전부 사보이로 몰려가서 만찬을 주문했거든요. 이때부터 호텔의 레스토랑은 호텔의 얼굴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호텔에 묵는 사람은 한정적이지만 호텔 뷔페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숙박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죠. 호텔과 대중이 만나면 접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호텔의 레스토랑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뷔페라는 거는 사실 고급 문화라기보다는 가성비 문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5성급 호텔들은 하필 뷔페식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유럽과 미국에서 호텔 뷔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한국의 3대 호텔 뷔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무한의 식탁 호텔 뷔페입니다. 호텔은 대체 언제부터 뷔페를 운영했을까? 이거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원래 호텔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대까지만 해도 유럽의 여행자들의 숙소는 인과 태반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스튜처럼 정말 간단한 음식들만 줬고 다른 걸 먹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숙박업소에서 팔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길드 제도 때문이었죠. 유럽에서는 도시들마다 상공업자들이나 장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했었습니다. 영향력도 셌죠.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드는 길드와 빵을 만드는 길드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서로 영역을 절대 침범할 수 없었던 겁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빵은 블랑제리에서만 살 수 있었고 파이와 과자는 파티셔리, 구운 고기는 로티셔리, 햄은 샤키트리에서만 살 수 있었죠. 한국으로 치자면 떡볶이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팔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숙박객들은 배가 고프면 밖으로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했죠. 이건 호텔이 들어서기 시작한 19세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랬던 호텔에 본격적으로 레스토랑이 들어온 건 19세기 말입니다. 호텔의 왕이라 불리는 세자르 리치와 요리 예술의 거장인 오기스트 에스코피에 덕분이었죠. 이들이 레스토랑을 호텔로 끌고 들어왔고 이 레스토랑에다가 귀족들의 사교 문화를 결합시킵니다.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던 숙박시설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이 두 사람이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유럽의 호텔에서는 식사를 하려면 숙박과는 별도로 예약을 해야 했고 따로 비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의 호텔은 다르게 발달했습니다. 숙박 비용에 식사 가격이 다 포함시켜서 제대로 된 식사를 세끼 다 줬거든요. 19세기에 미국 호텔을 방문했던 영국 목사 조지 루이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식사 시간을 알리는 중국 징소리가 울리면 숙박객들이 식당으로 다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수백 명이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죠. 하지만 19세기 중반 들어서부터는 미국도 슬슬 유럽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식사를 선택사항으로 두기 시작한 거죠. 기존의 미국 호텔처럼 세 끼를 다 주는 걸 아메리칸 플랜이라는데요. 유럽처럼 식사를 선택사항으로 두는 것을 유러피안 플랜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호텔이 유러피안 플랜으로 옮겨간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었죠. 호텔 입장에서는 매 끼니마다 수십 수백 명의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고 한꺼번에 서빙하지 않아도 되니까 인력과 폐기 비용이 줄어들어서 좋고, 투숙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숙박비가 줄어드니까 여러모로 좋은 방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유러피안 플랜이 대세가 됐고 현재 아메리칸 플랜은 대부분 사라진 상황입니다. 올 인클루시브, 풀보드란 이름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숙소 근처에 마땅한 레스토랑이 없는 리조트 호텔 같은 곳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세 끼를 전부 다 주거나 한 끼도 안 주는 방식이 등장하다 보니까요, 뭔가 그 중간 어디쯤에 대한 요구가 생깁니다. 아침 정도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텔들은 빵과 커피처럼 따로 조리가 필요 없는 정말 간단한 식사거리로 구성된 조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심플한 조식이 뷔페로 발전한 건 20세기 중반부터입니다. 뷔페는 원래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접시에 담고 무게를 재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처럼 무한으로 먹는 뷔페 모델은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46년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 홍보 담당됐던 허버트 콘 맥도날드가 처음으로 무제한 뷔페를 만들었죠. 카지노에 온 사람들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단돈 1달러만 내면 각종 햄과 치즈로 만든 샌드위치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24시간 뷔페인 버카로 뷔페로 발전했죠. 이걸 호텔들이 차용한 겁니다. 때는 20세기 중반,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호텔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는데요.
이때 호텔들은 무엇으로 차별화를 할 것인가를 생각했었죠. 근데 시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쉽게 바꿀 수 있는 조식의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빵과 커피 한 잔이 전부였던 구성에다가 과일도 추가하고 요거트도 추가하고 또 그러다 베이컨, 소시지, 감자 같은 핫푸드들이 추가됐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라스베가스의 무제한 뷔페를 떠올리고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이렇게 조식 뷔페는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호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뷔페라는 시스템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차려두기만 하면은 다들 알아서 퍼가니까 그만큼 인건비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또 호텔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식사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침은 가장 보수적인 식사인데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외국 음식을 먹는 건 굉장히 익숙하지만요. 아침만큼은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권의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조식 뷔페는 호텔과 딱 어울리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같은 미국계 호텔 체인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때 전 세계 호텔 체인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 안에 조식 뷔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역으로 밥을 안 주던 유럽도 조식 뷔페란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유럽과 미국에서 뷔페는 어디까지나 조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뷔페는 프리미엄화 되어 있죠.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그렇습니다. 샹그릴라 싱가포르 호텔의 더 라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라이스, 아틀란티스 더팜 호텔의 샤프론 같은 프리미엄 뷔페가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시각 중 하나로요. 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진 것을 고급 식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서구권이 생각하는 고급 식사가 코스별로 서빙되는 파인다이닝이라면 아시아에서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넉넉하게 차려진 식사를 럭셔리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특급 호텔에 고급스러운 뷔페가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시각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프리미엄 뷔페의 초석을 만들어낸 곳은 도쿄의 제국 호텔로 꼽힙니다. 1957년 이 호텔의 사장이 덴마크로 출장을 가는데요. 그때 북유럽의 뷔페인 스메르 고스보르드를 접하고 이 컨셉에 꽂혀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임페리얼 바이킹이라는 프리미엄 뷔페를 오픈했는데 1인당 금액이 숙박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런치는 1,200엔, 디너는 1,500엔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은 늘 꽉 차 있었죠. 제국 호텔은 조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뷔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뷔페를 프리미엄 레스토랑으로 포지셔닝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호텔 뷔페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호텔 같은 고급 호스피탈리티 산업은 일본을 벤치마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만도 한 게 우리나라의 호텔은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들에 의해 세워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1914년에 설립된 조선호텔이 있죠. 여긴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세운 곳이거든요. 해방 이후 미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61년 우리나라 정부가 정식으로 인계를 받았고 63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가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1970년대 국내 최초로 갤럭시라는 프리미엄 뷔페를 오픈했었습니다. 일본 제국 호텔처럼 점심과 저녁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뷔페 문화가 전무했으니 생소하긴 했었지만은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한양대 농구팀 15명이 한 번에 100인분을 먹은 이후로는 조선호텔 측이 앞으로는 운동부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었거든요. 이후 조선호텔은 웨스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삼성그룹에 인수되었다가 현재는 신세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뷔페라는 전통은 계속 가지고 있죠. 현재는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골수 팬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평일 점심에도 만석인 날이 많고요. 웨스틴 조선과 함께 서공동을 대표하는 호텔 중 하나 롯데호텔도 빠질 수가 없죠. 여긴 구경호텔이었던 반도호텔을 인수한 게 시작입니다. 반도호텔은 후덕죽 셰프님이 본격적으로 중식을 시작했던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신격호 회장에게 한국과 서울의 얼굴이 될 고급 호텔을 만들어 달리면서 사업을 맡겼고 신격호 회장은 반도호텔을 허물고 그 자리에 롯데호텔 서울을 지어 올린 겁니다. 이때가 1979년이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당연히 레스토랑에도 신경을 많이 썼죠. 이때 탄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세느입니다. 82년의 기사에 따르면 캐비어, 훈제장어, 사슴고기, 양고기, 송아지 간 요리 등등 지금도 보기 힘든 요리들이 많았다고 하죠. 라세느는 호텔 개관과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리뉴얼되긴 했지만 다른 호텔 뷔페와는 다르게 이름을 바꾸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그야말로 롯데 호텔의 얼굴이라 할 수 있죠. 여긴 전통적으로 구이 요리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랍스터는 한 달에 약 1억 5천만 원어치가 소진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신라 호텔도 빼놓을 수가 없죠.
1973년 정부에서 운영하던 영빈관을 인수해서 79년에 서울 신라호텔로 개관한 게 시작인데요. 이곳도 개관 초기부터 샹그리라라는 뷔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이 뷔페를 없애버렸죠. 뷔페 특성상 단체 모임이 많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 보니까 고급 호텔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신 호텔 카페인 파크뷰 카페에서 이벤트성으로 가끔씩 뷔페를 열긴 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파크뷰를 아예 뷔페 레스토랑으로 전환합니다. 외환 위기를 거치고 난 뒤에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고급 뷔페에 대한 관심도가 전부 다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2006년 더 파크뷰로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레스토랑만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렸죠. 고급 해산물 프로모션, 갈라 디너, 팔성과의 콜라보, 애플 망고 등등 내놓는 프로모션 대부분이 잘 됐고 호텔 업계에서는 더 파크뷰가 하면은 유행이 된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이엔드 뷔페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인지 3대 호텔 뷔페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호텔 뷔페는 효율성을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호텔에서도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호텔 뷔페 가격이 오른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다 보니까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 속에서도 호텔 뷔페들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에겐 접근성 좋은 럭셔리 상품이고 호텔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광고 수단이다, 수익 모델이거든요. 숙박업이야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호텔 뷔페들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사심을 약간 담다면 이 호텔 뷔페 투어를 한번 쫙 돌고 나서 소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